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입니다. 네, 공재광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입니다. 홍기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것입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질문을 사회자가 질문하고 각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 후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으로 2가지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공약 전반에 대해서 5분 동안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또 2가지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5분 동안 자유주제에 대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선수로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들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공재관 후보자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공재광입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재확산될지 모르고 더욱 사태가 확산된 후 끝없이 추락할 경제를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평택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평택은 공재광의 모든 것입니다. 평택에서 태어나서 평택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평택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으며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거쳐 직전 평택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오직 소신과 열정, 추진력으로 다했습니다. 11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브랜시티 사업을 해결했고 아주대 종합병원 유치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서울의 평택 청년을 위한 장학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빼앗겼던 평택항 신생매립지 350만 평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티볼리 홍보를 위해 나홀로 피켓을 들고 전국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평택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했습니다. 저 공재광의 인맥은 평택 시민 여러분입니다. 평택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부디 4월 15일 총선에서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평택
힘을 보여주십시오. 조공재광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후보 홍기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과 코로나 전쟁 승리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인, 공직자,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MF 금융위기와 일본의 경제 침략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겨낸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저 홍기원, 평택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 고장 평택 발전에 헌신하고자 고위 외교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진 결단력이 있습니다. 저 홍기원 27년간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외교관 생활을 통해 쌓아온 국제감각, 경제식견, 중앙부처 인맥을 통해서 평택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저 홍기원 정치 신인이지만 민주당의 쟁쟁한 정치 선배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한 뚝심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새 일꾼 홍기원 한번 써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평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평택 발전의 히든카드 홍기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평택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첫 번째 주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관한 견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시기마다 한미 간의 대립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 시기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먼저 홍기원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또 미국이 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런 구조 속에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10억 불을 부담했었는데 미국 측은 50억 불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을 빌미로 하여 미군 부대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수천 명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온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탄 지역은, 특히 평택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것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평택 지역의 미국에 대한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제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는 외교관 출신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평택에는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기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저 홍기원 풍부한 외교관 경력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외교관계라든지 한미 관계, 주한미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공재광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재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 폭망과 외교 실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때마다 대한민국의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외교에 대해서는 장관도 없고 총리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외교의 실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리 전통적인 70년의 우방국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문재인 정권은 친북, 친중을 치우치다 보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에서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을 4배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총리가 주도를 하고 정무적인 판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억울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외교도 어렵습니다. 안보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정쟁만 한다는 비판에 정치 불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공정한 후보자부터 답변 시작하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예산과 법률을 제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재광 화려한 스펙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펙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일에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서 우리 유권자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후보자입니다. 현재 기업과 우리 어려운 이웃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계획입니다. 기업도 변화해야 됩니다. 사회 공헌도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 이윤 창출을 통해서 얻어진 이윤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가진 자들에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조세 부담도 가중될 뿐 아니라 정당하게 부를 쌓는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홍기원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법을 만들고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나라의 돈을 정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당의 국회의원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야당 의원은 정부 견제 역할을 주로 합니다.
저 홍기원 뽑아주시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평택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사업 챙기겠습니다.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지금 평택은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평택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새 일꾼, 저 홍기원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지역 곳곳을 돌며 인사하면서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싸움박질하지 말라, 일 좀 하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홍기원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뽑아준 평택 시민들에게 우리 국회의원은 홍기원이라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홍기원 외교관 생활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환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과 같은 국회 개혁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가 각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하고 2분 동안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기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세대별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2월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세대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공장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또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대별로, 연령별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또는 수요로 하는 일자리가 큰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려운 청년 일자리, 청년 세대에게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또는 청년 고용 의무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게 원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중년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업 기회, 새로운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각종 정보 제공 또는 교육 훈련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각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는 곧 복지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찾기 정부의 노력이 퍼주기와 같은 그러한 정치 용어로 폄하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공재강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홀몸 노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 평택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1인 가구의 26.2%가 60대 이상의 노인층이고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사는 홀몸 노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서 폐지 줍고 고물 줍는 어르신들께서 공제광에게 후원하는 100원 모금 저금통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달 받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4월 15일 날 당선돼서 그 편지를 개봉하고 그분들께 큰 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46.5%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3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독거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일본이나 독일이나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노년층의 복지에만 전을 기하여야 됩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선진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년을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됩니다. 특히 평택시 모두에 말씀드린 폐지 줍는 또 고물 줍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평택시와 경기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정책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들께서 공약 발표를 하면 상대 후보가 개별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재광 후보자께서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대표적인 공약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도심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갑 지역은 고덕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업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도심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업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너무 늦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서 인구가 유출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고도 제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음법으로 인해서 지난해 원유철 대표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돼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도 제한에 대한 특별법, 비행안전지구 4구역 지역의 고도 제한 5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공의로 목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도 감수를 했는데 지금은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도 제한 완화 또는 피해 보상,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의 전당, 박물관, 문화인프라 현재 고독 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미군기 이전 특별법 30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종료되는 이 법에 대한 사항을 상시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시법 전환은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평택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연장이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홍기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공 후보께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만드는 것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공 후보께서는 이 특별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평택 시장을 읽어보신 역임했습니다.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공약을 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첫째, 이 법의 제목 자체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는 주요 내용이 주한미군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지원하고 주한미군 부지에 살고 있던 이주민들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평택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현재 30초입니다. 앞에는 단순 확인이었기 때문에 질문으로 빼고 요거를 30초로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상시화하면은 이 내용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상시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홍기원 후보와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평택시장을 역임한 후보에게 평택 지원 특별법을 보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평택 지원 특별법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참모가 적어준 걸 갖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의문납니다. 지금 미군기지과 관련해서 평택 지원 특별법 사업 자체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평택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한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택지 개발 사업 완료 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여기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1조 5천억 투자하는 국외 노선 이 사업도 2025년도입니다. 그리고 평택 지원 특별법에서 주어진 우리 평택 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공장을 설치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은 공여지법이 아니라 평택 지원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주민들 또 평택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네, 상시화되어야 된다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기원 후보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법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공 후보의 공약 사항을 보면 송탄 출장소 앞의 교보생명, 지장초등학교, 고덕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당초 지하 도로를 뚫는 것으로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공 후보가 시장 시절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홍기원 후보께서는 참모가 적어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와서 답변하는지 질문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보성명에서 고덕 신도시 도로 개설 도시계획 제가 결정했습니다. 도로 필요합니다. 평택시장을 역임한 공재광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아직 건립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건립되지 않는 지역에 700억에서 1000억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미군기지가 있는 신장동 대로변을 먼저 확장을 해서 우리 구도심,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우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1순위는 부대 앞에 도로 개설, 2순위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에 넘어가는 도로 확장이었습니다. 재원대책까지 있습니다. LH 공사에서 개발 이익금 1조 정도 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국회의원이 되면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 교행되는 도로 개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홍기원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기원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서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고통은 우리 국내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EU, 일본과 같은 우리 주요 수출 시장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 홍기원 국회의원이 되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은 고덕 국제 신도시, 브레인시티, 진이산단 등 많은 산업단지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들의 삼성협력업체라든지 또 4차 산업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시장 수요도 창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종료되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종료되면은 우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우리 평택이 가장 큰 미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평택이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라 쌍용자동차의 모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도시 재생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정한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평택 지원 특별법 종료를 단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평택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평택에서 대학교도 유치하고 우리 고덕 신도시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갖다가 단정지면서 종료 대안을 제시하는지 의문스럽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고덕 국제지구라든지 또는 공장 신설, 학교 이전과 같은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조만간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성격상 당연히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덕 국제지구 또는 외국 학교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동두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기존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 있는 지역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공장 신설이라든지 학교 이전이라든지 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과 같은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법이 평택지원 특별법이 종료되면 우리 평택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서 다 우리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법의 성격상 상시화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데 그 법을 상시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네.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네, 국제화 계획지구의 사업이 아직 완공을 되지 않았습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LH에서 추진하는 기간이 2025년도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군이 철수한 공여지에만 대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제발 이런 토론에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대안과 법령을 또 속성을 이해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종료돼야 하는 법입니다. 상시화한다는 것은 그 법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상시화합니까?
공 후보께서 주장하면은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됩니까? 국회 그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법을 특별법을 상실하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수용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야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받는 장밋빛 허황된 공약으로 표를 얻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걸 이행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그러한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저 홍기원은 할 수 있는 약속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약속 할 수 있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평택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평택 항만이 있는 평택, 삼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있는 평택, 저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홍기원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자가 5분 동안 공약 전반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한 후보자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후보자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예, 공 후보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미군 기지 이전 특별법 혹시 미군 기지 이전이 종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법이라는 것은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인데 아직도 그 공약을 계속 고집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브랜시티 사업 평택시에서 모든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남에 빼앗겼던 350만 평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던 쌀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오죽했으면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제화지구 고덕신도시 사업기간이 2025년도입니다. 예술의 전당도 입지합니다.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을 2020년도에 종결된다고 단언하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대학교 신설은 미군 기지가 철수되는 공여지에만 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법령 숙지하시고요. 평택을 더 많이 알고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특별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 언론단체에서 특별법을 논의하는 포럼에 오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떠나신 분이, 그리고 그 포럼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원희철 의원과 공재광 의원조차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상시화하겠다고 주장하시니 정말 슈퍼맨인가 봅니다. 제가 그러한 약속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저희가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공 후보께서 저는 을 지역의 김현정 후보와 함께 평택에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시의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텐데요. 공 후보께서는 재난기본소득을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정말 평택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쥐어짜서 하는 것인데 그 3배 내지 5배면은 많으면은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평택의 전체 예산이 2조 원 왔다 갔다 하는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시니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예. 국가에서 100조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께 100만 원씩 차등 지급합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 어렵다는 아우성 들리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명함만 돌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유권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10만 원, 50만 원도 적다고 봅니다. 왜 다른 지역에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왜 파악을 안 하겠습니까?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안성시,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 안성시 25만 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재정은 있을 때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평택, 삼성, LG, 기업체 산업단지 많습니다. 재정 수익 구조 다른 지역보다 더 좋습니다. 국가에서 재난 위기로 단정지었습니다. 100조 재원 대책 없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지적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1대1 대면하면서 아우성, 울분 들으면서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의 소득의 70% 정도 지원해주는 여당의 후보자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공재광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홍기원 후보께서 우리 평택지원특별법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자꾸 자기 고집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법제연구원을 통해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또는 상시화법 연구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법령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공여지에 대학을 설치하는 공여지법에 빗대서 그것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후보의 우리 홍기원 후보의 계획되지 않는 답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장 신설 규모에 상관없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고덕신도시 406만 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제화기획지구 고덕신도시 평택시 LH공사에서 사업기간 자체가 202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래도 평택지원특별법을 폐지하고 공여지법에 따라서 할 의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 후보께서는 시장 시절에 용역 발주한 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십니다. 원희철 의원, 공재광 의원 이 두 분은 기존의 이 특별법을 연장을 발의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공 후보님과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연장하는 것조차 거의 어렵다고 그 포럼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를 연장은 고사하고 상시화하겠다고 주장하시니 그 무모함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이 종료되면은 공여지법을 개정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 질문합니다. 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가 아니고 주도권 우리에게 홍 필요한 후보님, 사항들을 홍 후보님. 반영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주장하는 홍 것입니다. 후보님, 우리 고덕 국제화지구의 택지 개발 지금 어떤 게 추진되는지 알고 계시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계로 국제화지구 인해서 택지 개발은 이 법이 종료됐다고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이 세워졌고 그 사업은 법의 종료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종료되면은 고도 국제화 사업지구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기원 후보께 말씀드리는 것이 평택지원특별법을 읽고 나오시라는 이유가 제2조 9항 국제화 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평택지원특별법 제2조 9항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평택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된 이 조항을 읽어보시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2022년도가 되니까 폐지해도 된다. 그리고 대체 법안으로 공여지법에 포함된다는 내용 자체는 너무 우리 시의원도 이러한 공약을 말씀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서 평택지원특별법 종류에 따른 후속 조치 공여지법으로 대안 제시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어찌 판단하실지 아직 답변이 나옵니다. 예, 공 후보께서는 원희철 의원과 유이동 의원에게 그 법 연장조차 왜 힘들다고 답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은 한 차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가기 전에 공통 질문의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감염병 등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정왕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낍니다.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 의료 시스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화자찬, 대구 경북 지역의 폭발적 감염 사태의 책임 회피, 신종 감염병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감염병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 4일 우리나라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자 10,0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안타까운 우리 생명을 잃은 분이 177명입니다. 초기 대응에 잘 추진된 대만의 348명, 5명 사망했습니다. 홍콩 845명 확진, 4명 사망. 싱가포르 1,114명, 5명 사망했습니다.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차단, 마스크 수급과 조절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생각이 듭니다. 개선 중점 사항으로 감염병 발생 시 청와대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 영역 독자적 시스템 구축과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사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통솔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보건의료 및 전담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홍기원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참여와 질서 이런 것들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리독감 여러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맞이해서 여전히 정치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국가의 이상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포퓰리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평택 지역의 의료체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의 핵심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그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도 신설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3개인 국립검역소를 추가해서 국가항구인 평택검역소가 인천검역소의 지소가 아닌 평택검역소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아주대 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라든지 음압병상 확충을 통해서 평택시의 감염병 대응 노력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군 비행장 주변 지역 규제에 관한 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택 북부 지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지역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비행장 주변 지역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홍기원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 평택의 북부 지역, 소위 송탄 지역은 주한 미군 부대 공군 기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크게 입고 있습니다. 부대 앞에 상가 지역들은 고도 제한에 걸려 재사권 행사에 좀 제한이 있고 진이, 서탄, 송북동 이런 쪽은 고도 제한에 더해 소음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음법을 개정해서 소음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비행장이 평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10여 개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부께서 제안하신 고도 제한 완화가 안 되면은 피해 보상을 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만에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줄수록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국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대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공재강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정부에서 100조 대안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그거 먼저 걱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사항 고도 제한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가 걱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 비행장 주변 지역 규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군 비행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규제라는 표현은 담기 어렵고 훨씬 더 넓은 또 깊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 기타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2004년 매양리 사격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05년도 군산 미군 비행장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한 판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대체오다가 드디어 작년 군소음법 통과로 인해 민사 재판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에서 직접 보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군 항공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 4구역 고도 제한 58m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가곡지구에 우리가 환경부 지침과 지침에서 우리 가곡지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은 토론자가 5분 동안 자유주제로 진행합니다. 이때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공재강 후보자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예, 홍기원 후보 행정고시 출신 참으로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공직생활 저와 비슷하게 30여 년 했습니다. 토론회 때마다 중앙인맥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시다가 공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평생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하나만으로 중앙 인맥을 통해서 지역 경제 또 지역 현안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앙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택을 더 많이 알고 평택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평택과 연관되는 법령이 어느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연장을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 후보님, 평택지원특별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평택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와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민 앞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연장이 아니라 상시법을 추진하다가 부득이하게 연장이 됐을 경우는 몰라도 처음부터 2020년도에 종료를 단정짓고 그 모든 사업을 공여지법에 일관한다는 것은 책임 없는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공약을 내놓지 않는 이런 공약을 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 후보님은 할 수 없는 것도 하시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니 제가 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은 현재의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은 상시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고 제가 연장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같은 당 의원이었던 분들에게 여쭤보시라고 이렇게 제안 드렸는데 그걸 하시고서 그분들도 상시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다시 저하고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 경우에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아까 일하면서 법률 답변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기원 후보께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후원회장님 왔다 가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원회 사무실 왔다 가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중앙당에서 결정해줘서
내려온 이낙연 후원회장. 얼마 전에 평택 방문했습니다. 선거용으로 후원회장 선임한 평택 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 이기 전에 저는 평택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묻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지난해 11월에 유촉돼서 2개월 된 경력, 평생을 외교 공무원으로 경제 전문가로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2개월짜리 경력을 우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공 후보님께 지난번 토론회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몇 번 참석하셨느냐, 회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 홍 어떤 후보님, 사람인지는 홍 후보님, 제가 물은 거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회의를 내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참석하셨는지 제가 여쭙습니다. 답변 드릴 거예요. 예, 아니, 기다리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했는지 제가 안 했는지 회의를. 했습니다. 예, 다만- 언제 했습니까? 다만 언제 하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은 홍 후보님, 제가 이름 주도합니다. 자체를 지금. 알리는 예? 것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고 홍 후보님, 또 회의를 몇 차례 했는지도 대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다는 분이 대안보, 대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니 답답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기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공 후보님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직책을 선거용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제가 인품을 존경하고 제 정치적인 모토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각별히 요청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제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이것도 선거용이라고 주장하시고 모든 문제를 선거용으로 주장하시는 그러한 안목으로 도대체 무슨 국정을 논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 후보님 브레인시티 주거하는 거 살렸다고 많이 자랑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공 후보님 시장 시절에 성균관대 총장과 7번 면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7번씩 면담할 이유가 뭡니까?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성대에서 무슨 입장이었길래 7번씩이나 만났습니까? 그리고 공 시장님 떠난 이후에 정장선 시장 들어오고 나서 바로 성대에서는 안 들어오겠다고 이미 전 시장한테 얘기했다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 후보님 시장 시절에 성대 유치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 시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면 2016년에 이미 성균관대는 오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이언스 파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게 맞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해서 평택시장님과 의견을 맥을 같이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평택시장 재임하면서 성대 유치하려고 7번 성대 총장 만난 거 맞습니다. 간담회 했습니다. 비근한 얘기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시 이전에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오기로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대가 들어오기로 한 게 맞습니까? 성대 측에서는 학생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고 답변 있는데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성균관대학교 유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시흥시 들어갔을 때 아파트 건립하고 입주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학교 유치하는 거 공장 하나 유치하는 거 상황이 틀립니다. 대학교 유치하면 그 대학교 100년간 200년간 평택에 존치합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원형지 가격 350억이라도 들여서 유치하고 싶으면 구절하고요. 또 한 가지 이낙연 후원회장님 존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토론에서 어찌 답변을 하셨습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중앙당에서 후원회장으로 하라고 하니 후원회장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재왕 후보님 지금 허위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는 지난번 홍기원 토론회 후보님,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후원회장 공 후보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난번 토론회 때 답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대 유치 지금도 아쉽습니다. 350억 원형직 가격 줘서라도 지금이라도 성대 유치를 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이미 평택시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2016년에 대학 학생들이 오는 대학 유치가 아니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들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네, 답변 홍대가 드리겠습니다. 오지 않기로 이미 되어 있었던 거고 사이언스 다만 파크도 연구시설이 올 거냐. 성균관대학교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우리 관련된 일단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오기로 결정이 된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사이언스 파크로 전환을 시킨 거 맞습니다. 우리 평택에 LG, 삼성, 대기업도 많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면서 사이언스 파크 전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의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이언스 파크도 성대에서 추진하는데 그것도 수용 못하는 결과가 저희 죄인지 현직 시장님 때 무산된 것이 시민들께서 판단해주시라 네.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2분씩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공재광 후보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기원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그간의 평택 정치에 대해서 실망 많으셨죠? 평택 발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셨죠? 저 홍기원, 우리 고장 평택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27년 공직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저 홍기원, 27년 경제부처에서 외교관으로 쌓아온 국제감각, 경제식견, 중앙부처 인맥, 평택 발전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는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는 허황된 공약으로 표를 얻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런 약속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선거 공보물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약속들 중에 몇 개가 이행이 됐는지. 저 홍기원, 할 수 있는 약속 이행하겠다고, 저 홍기원, 할 수 없는 약속 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평택이 장밋빛으로 바뀐다는 약속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으로 공재광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당장 선거를 끝내고 싶지만 누군가는 정권 심판과 평택 경제 수호를 위해서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남은 열흘 동안 조심스럽게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도 모자라 3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암담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능력으로는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 공재광 사태가 지나가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극도로 지속된
투자 심리를 반드시 희복시키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경제와 골목 경제가 춤추게 됩니다. 그런 사회 다시 만들겠습니다. 공재광이가 만들겠습니다. 살아가는 평택 시민 여러분, 위선과 반칙, 편법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독재로 흐른다는 사실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선 무능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가 버겁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견제 세력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하나뿐인 견제 세력을 평택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평택과 평택 시민의 애환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 해야 할 일을 시장과 시의원에게 미루는 후보에게 평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평택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심장에 기억되는 투표로 평택을 지켜주십시오. 4월 15일은 대한민국과 평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입니다. 저 공재광 반드시 평택의 경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참가하신 후보자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티브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한 차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는지 유권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